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윤현 새해 신년 인터뷰로 누구를 모실까? 저희가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고심 끝에 결정한 분은 바로 명진 스님이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잘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민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기억이 안 난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모른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야말로 국민들의 화병을 키우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윤현 새해 명진 스님의 사이다 사이다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속이 시원한 뻥 뚫린 앞산을 보는 마음으로 스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신년 새해 첫걸음을 시작할까 합니다. 명진 스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자주 뵙습니다. 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주 아니죠. 그 사이에 저희가 모신 뒤로 검색어 실검 1위 스님이라고 따로 또 별칭이 하나 생기셨더라고요. 그 교통방송 김어준 씨랑 그렇게 재밌게 하셨다는 소문이. 김어준 씨가 저보다 나은가요? 아니요, 오마이에서 한번 하고 간 뒤가 돼가지고. 저희가 연습 게임.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오마이 왔을 때는 오래간만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제가 많이 긴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스님 재밌게 제가 김어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가 교통방송이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년인데요. 저는 사실은 주 7일 근무를 요새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새해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어제와는 다른 날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새롭게 출발을 좀 하려고 마음을 좀 잡습니다. 새해 새마음 스님의 덕담을 좀 들으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명박 MB 정권 시절에 제 별명이 독설왕, 독설킹, 왕짱 뭐 이런 별명이었어요. MB 때. 그래서 조금 좀 한 분들은 사이다 발언이라고 그러고 조금 심한 분들은 말이 너무 승려로서 수행자가 너무 과격하다,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올해는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자가 되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를 보면서 또 다시 그냥 작년하고 똑같아지는구나. 이게 제 팔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두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이제 탈당하겠다. 자신의 정치적 이유로 탈당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느닷없이 대통령이 떡국 먹자고 기자들을 꼬여내가지고 떡국 먹다 말고 중간에 상춘제에서 대통령 기다리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전부 끌고 가서 간담회를 한 거예요. 근데 노트북도 없고 카메라도 못 찍게 하고 뭐 이런 건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설왕, 킹왕짱. 저 이런 거 마음에 들어요. 아니 좀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해갈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목말라요. 말씀이 목마른 시대에 스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저희가 독설 킹왕짱의 시대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신년 인사회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문제는 조금 제가 다음 대답을 하기로 하고요. 네. 우선 신년 들어서 부처님 말씀 중에 암경에 보면은 초기 경전에 보면은 모든 나무에 불이 붙듯이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회가 계급 사회였거든요. 그렇죠. 맨 하층 계급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맞아요. 아예 접촉도 할 수 없고 그런 거의 짐승 같은 차별을 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모든 나무에 불 붙듯이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은 정말 인간에 대한 평등과 또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선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 말씀이 올해는 꼭 실현이 돼야지 되고 또 실현되는 그런 단초가 저는 촛불 광장의 촛불 부처님들의 탄핵경과 하야경으로부터 나는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가 질문을 막 던졌는데요.
스님께서 오늘은 뭔가 그 하실 말씀을 정리해 오신 것 같아요. 이거부터 좀 시작을 해야지 되겠다. 네, 그러면 이제 촛불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와닿는데요. 촛불 부처들의 탄핵경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토요일 날 12월 31일 송박영신 네.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네. 연인원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거기에 모인 분들이 1,000만의 촛불 부처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촛불이 이제 빛이잖아요. 빛. 어둠 속에서 어둠을 이제 물리치는 빛이고요. 네. 또 타종 그러니까 빛은 그 촛불 광명으로 하여금 우리를 그 밝음으로 이끌어내고 근데 그 촛불은 스스로 몸을 불태워서 빛을 내요. 그리고 타종은 스스로의 몸을 두드려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깨우치죠.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미망에서 헤매는 중생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소리를 내는 게 타종인데 엊그저께 그 송박영신에 보면은 촛불과 네. 타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단히 뜻깊었던 그런 송박영신의 제야의 저녁이었었죠. 네. 스님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촛불과 함께 하다가 네. 맨 끝에는 그 돌 선생님하고 도종환 그 시인하고 같이 대학로의 그 돌 선생님 사무실에서 망년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 나라 걱정도 하고 시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상의도 하고 그렇게 12시 그 타종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그 도올 선생님, 도정환 의원. 네. 도자 돌림하고 이렇게 같이 하셨군요. 그 촛불 집회 가실 때마다 개근하셨다고 개근상? 한 번 빠졌습니다. 한 번. 네. 네, 한 번 빼고 전부 정근상. 네. 개근은 아니고 정근. 그 매번 가실 때마다 마음이 또 새롭다고 하셨는데요. 10차까지 한 주도 안 쉬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물론 출연하시는 분들 매번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저 매주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오늘은 처음 나왔는데 한 번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역사 앞에 내가 한 번은 아이 손 잡고 구경은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데리고 나왔다. 그 사진 찍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 되게 제일 많았거든요. 그 퍼센테이지로 나눈다면 어찌됐든 연인원 1,000만이 온 겁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날인데 스님께서는 좀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이 촛불 그 촛불에 나가 보면 촛불 광장에 나가 보면은 전부 보면 눈 인사를 해요. 지나가면서 보면은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바닥에 떨어진 휴지나 쓰레기를 또 막 주스러 다니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시위를 그 선도하는 차량이 지나가면 꼭 그 모세가 에집트 탈출할 때 홍해가 벌어지듯이 맞아요. 그 많은 대중이 누구의 지시가 없는데도 쫙 벌어지는 걸 보면서 촛불 세상이야말로 정말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서로 이렇게 안타깝게 바라봐주면서 하는 그게 민주주의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모델이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나가 서 있으면 자꾸 그런 감동이 자꾸 몰려와요. 요즘 뭐 뒷좌석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시민들하고 악수도 하고 또 헛가다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있으면 사진도 좀 같이 찍고. 선생님 연예인인데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게 불공보다는 모델료로 먹고 사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모델료로. 아니 스님도 이렇게 초콜릿도 받으시고 좀 그러십니까? 아니요, 이제 그냥 사진 찍으면은 10,000원, 8장 끼면 20,000원, 뭐 이렇게 독사진은 30,000원 이렇게 받으려고 올해는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명진 스님 모델료 받습니다. 요새는 전혀 어디서 누가 도와주는 분이 없으니까 모델료라도 받아야 될까. 이게 이게 좀 이렇게 여담이긴 한데 예전에 용산 참사 때 스님 천일기도 하시고 봉은사에서 그 재정 공개 쫙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조계종에서 그렇게 재정 공개한 첫 번째 스님 아닌가. 그 전에 없으셨죠. 아마 명진 스님 큰 사찰에서 강남에 그렇게 확실하게 재정 공개를 한 경우는 아마 처음이었던 걸로. 그러니까요. 그때 재정 공개 다 하시고 그 천일기도 끝내신 다음에 제일 처음 간
곳이 바로 용산 참사 네. 현장이었어요. 네. 그 남일당에 가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 현장을 지키는 신부님들 계셨잖아요. 그래서 문정현 신부. 예, 문정현 신부님한테 봉투를 탁 내미셨어요. 네. 그랬을 때 그 이거 스님께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냥 봉투를 받으시고 그리고 스님 이제 가신 다음에 문정현 신부님께서 봉투를 딱 열어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야, 1억이야. 그래서 그랬더니 이게 제가 신부님들을 폄훼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요. 문정현 신부님 말씀입니다. 신부들은 30명이 와도 10만 원을 내는데 야 명진은 혼자 왔는데 1억을 냈다. 막 이러면서 역시 그 통큰 승려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그 설령 스님이 그 길거리에서 모델료 받지는 않으시겠지만 받으신다면 아마 또 어딘가에 기부하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스님 딴 데 못 쓰게. 부정 축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장 기자님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여하튼 그렇게 그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이른바 뭐 그 종교 뭐 성별 지역 그리고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저도 그런 현장은 대한민국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그 반대 맞불 집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면 폭력이 난무해요. 네. 네, 막 때리고 네. 뭐 기자들한테도 막 욕하고 네.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극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 약간 평화롭고 거기 가면 좀 두렵고 무섭고 네. 뭐 이런 건데 그것도 그냥 한 시대의 장면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스님 어떻게 보십니까? 시대라기보다는 이명박근혜 정권 들었으면서 어저께 야당에서도 아주 후한무치하다. 네. 그 기자간담회를 보면서 네. 그러니까 얼굴이라고도 하고 이걸 적나라하게 펴면 낯짝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후한무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도 현직 물러났지만은 대통령이니까 뭐 낯짝이라고 그러기는 좀 조금 불편스럽게 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얼굴이 두꺼워서 네.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그 잘못이 진짜 큰 잘못이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으면은 그때부터 네. 바꾸면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박근혜의 어저께 기자간담회를 보면서 네. 그동안에 본인이 3번에 걸쳐서 대국민 담화문, 사과문 같은 거를 맞아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는 얼핏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그러고 뭐 잠깐 나와서 혹은 다시 들어가 버렸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름대로 좀 위기감을 느끼고 길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이 듭니다. 맞아요. 예. 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요새 유행하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예. 자괴감이 든다. 자괴감이 든다. 네. 다시 한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네.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자범들이 네. 경찰서에 잡혀오면은 네. 처음에 무조건 아니라고 뻗댑니다. 예. 그러다가 죄를 좀 가볍게 해줄 것 같으면은 뭐 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다 진짜 재판정에 가면은 무거운 죄가 받아들여질까봐 또 다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어저께 박근혜의 태도는 네. 도둑질이나 뭐 강도 강간 살인을 했던 자범들이 그 법정에 서서 했던 그런 변명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 언어 사용도 대통령이 해서는 그 안 되는 그런 천박한 언어 사용들. 그게 뭐냐면은 뭐 의료 받았던 걸 다 까발리면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까발린다. 그런 말씀 안 되죠. 대통령의 품격의 네. 네, 언어가. 그리고 범죄자들이 서로가 뭐 얘기할 때 야 엮였어 이러잖아요. 맞아. 이런 거 나는 처음에 어디서 언어구사- 나를 엮으라고 말이야.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예.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은 네.
언어 구사 능력이 이렇게 천박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통일은 대박이다 할 때도 네. 저거는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무슨 뭐 갑자기 횡재를 만났을 네, 때 예. 대박이야 대박 그러는데 예. 대통령이 예. 통일은 대박이야. 예. 그러니까 통일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우리 민족사적인 그 비극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네. 통일 그냥 어디 가다 무슨 길 가다 무슨 줍는 그런 그 복권 여행수로 당첨돼. 생각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언어가. 예. 그래도 대통령 정도가 되면은 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 밤새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진보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보수는 어떻게 생각할까 네. 이런 고민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예. 나와야지만이 예. 국민들이 그 말에 대한 무게감이라든가 무게를 보고 예.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예. 따르는 거거든요. 예. 예. 정치는 언어로서 말로써 하는 거니까. 예. 근데 말이 저렇게 천박해가지고는 이미 대통령 자격이 없는데 저 사실을 네. 이명박과 지금 비박으로 떨어져 나온 그런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박근혜가 저렇게 천박스럽고 네. 최태민과의 관계가 19금에 해당하는 정도의 아주 지저분한 얘기로 점철된 삶이라는 걸 알면서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추접스러운 나라로 바뀐 그런 원인 중에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별다른 고민 없이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언어 사용도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저작거리에서 쓰는 거를 그냥 막 갖다 쓰고 그리고 그런 분을 또 다 알면서도 자기들은 그 스캔들이나 이런 거 있을 거라고 최순실의 존재 이런 거 다 알면서도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터지니까 빨리 이 배에서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그런 형국이죠. 따로 당을 만들고. 네. 그 정두원 의원 전 의원이 네. 얘기하기를 네. 본인도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안 찍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기 그게 미안하지만 말이 안 되죠, 그게. 왜냐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은 저렇게 천박스러운 여자를 동네 아줌마들 개꾼들 모여서 하듯이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게. 개꾼들. 네. 개 모임이나 하면서 개주도 할 사람이 못 될 정도의 여자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는 박근혜의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네. 본인을 네. 함부로 못하게 하는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서 나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MB가. 그렇죠.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2007년도로 보고서. 경선 때 네. 서로 검증 과정에서 네.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 예. 그건 정도원 의원의 고백에 의해서 예. 이미 언론에도 다 나와 있는 다 얘기입니다. 나왔어요. 예. 네. 저희 방송 출연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 이른바 조순재 보고서, 조순재 파일에 등장하는 내용이 19금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19금의 주인공은 박근혜와 최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그 박근혜 주변에 있는 그 보면은 주변에 네. 등장하는 그 연관 검색어를 보면은 예. 호스트바 나오죠. 마약성 약물 주사 나오죠. 대포폰을 뭐 10개가량 썼답니다. 최순실이. 예, 맞아요. 대포폰. 거기다 또 그 유경재단 싸울 때 조폭을 동원하죠. 예.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무당, 사이비 종교, 예. 비밀 금고, 예. 또 민간인 사찰. 예. 이게 삼류 아주 재질 소설이나 나오는 괴기 소설 같은 데 나오는 그 이 언어들이거든요. 이게 박근혜 주변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스님은 오늘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오늘 아니, 본래 실력이 그래요. 네. 아니 뭐 잊어먹을까봐 잠깐씩은 내가 저 적어온 걸 보는데 네. 실제로 저는 이 세상사와 네. 불교가 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게 돌아가는데 네. 중들은 구름 위에 있는 얘기나 하고 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다 잊어먹어라, 다 놓아라 이래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위로가 안 되죠. 직접 고통받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 입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같이 괴로워하고 또 그분들과 눈물 흘리고 손잡고 할 때야만이 남들로부터 노동에 의하지 않고 그분들이 갖다 주는 밥을 먹을 수가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도 자주 보고 또 관심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 진짜 그 중생불교 중생들의 그 고달픈 삶을 함께 겪으면서 함께 해야 이게 제대로 된 불교 실천 불교지. 그러지 않고 구름 위에서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종교냐, 그게 불교냐 이제 이런 비판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따가 또 여쭙겠는데요. 그 말고 세속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지금 뭐 마약, 대법원, 호스트파, 조폭, 살인 사건, 무당 뭐 다 나왔는데요. 그 어제도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지난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를 통해서도 알게 된 사실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 오촌 조카 살인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봤더니 그 동생 박지만 씨의 수행 비서였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오늘 그 부검을 한다는 거고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스님 좀 무서워요. 근데요, 이게 단순하게 그 박지만의 그 10년 이상 했던 비서가 죽었다는 것으로부터 이제 얘기가 되면은 네. 유경수 여사가 79년 그 피격되죠. 8.15 때 피격될 때 네. 그때도 그 여중생 하나가 같이 죽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했던 청탄이 오발이 돼가지고 네.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 죽을 때 보면은 차지철이 같이 죽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박근혜 주변에 죽음의 그림자 같은 것들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박근혜 주변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304명의 그 참 꽃 같은 어린 생명을 포함한 그런 그 의문의 죽음이죠. 그 당시에 문세광이 그 저격을 했을 때도 유경수 여사를 저격했을 때도 어떻게 총을 들고 그 들어갈 수 있을까? 행사 현장에 들어왔느냐. 그 의문이 전부 의문이었어요. 맞아요. 예. 뭐 유신 문제를 덮기 위해서 뭐 큰 사건을 일으켰다는 별 유언비어가 다 돌아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도 그게 예사롭지 않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뭐 평생을 독재 권력을 행사하다가 젊은 연예인들을 끼고 술을 먹다가 자기 부하한테 총 맞아 죽은 대통령. 네.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런 대통령을 존경을 해야지 돼요. 가장 뭐 훌륭했던 산업화에 뭐 기여했다. 근데 산업화는 노동자들과 농민들과 일반 서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졌고 네. 뭐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 발전이었기 때문에 공을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중요했던 산업 발전의 원동력은 대한민국 국민이죠. 노동자들이죠. 그렇죠. 예, 농민이고. 네. 예. 그걸 뭐 전부 박정희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 이 그 주변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 저희가 이제 그 오촌 조카 살인 사건도 그렇고 어제 있었던 이 사건도 네. 그렇고 이제 기자들이 주목해서 집중적인 취재를 좀 해야 될 영역으로 보는데 여하튼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이번에 어쨌든 다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하나하나 전부 드러나고 있는 건데 이 그림자가 이 추악한 권력의 그림자가 연원을 따지면 스님 그 박정희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온전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른바 박근혜 성역화, 박정희 성역화, 신격화 이런 것들이 그 국부 뭐 이러면서 국모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민주정부도 좀 협력해온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그쪽은 그냥 놔둬. 뭐 이렇게 국민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냥 놔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패를 이 추접스러운 이런 것들을 그냥 키워온 거 아니냐. 적당히 타협한 거죠. 적당히 타협한 거다. 네. 실제로 보면은 대한민국을 뭐 8.15를 해방으로 볼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야지 되죠. 네. 우리 사실은 해방이라고 저는 안 봅니다. 일본 땅으로 봤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점령군으로 들어옵니다. 네. 우리 조선 땅으로. 네. 그래서 군정 3년 동안에 네. 전부 친일했던 사람들이 군정에 협조를 하기 때문에 미군정에. 네, 미군정에 협조를 하면서 사실은 친일파가 일제 30년 동안 협조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한국 사회 주류가 돼버렸어요. 실제 독립운동을 했거나 정말 밑바닥에서 선민으로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시 또 일제치하와 똑같은 그런 서러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 일제 그 협력에서 부귀영화 누렸던 사람들이 네. 패망한 일제가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 군정에 협조를 하면서 다시 또 한국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장악을 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한국 사회가 이제 왜곡되는 거죠. 정의는 사라져버리고 기형화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네. 권력을 얻고 돈을 갖고 부자가 되기만 하면은 모든 지난 죄가 전부 없어지는 아주 천박한 그런 그 자본주의 체제로 이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도 더 부도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부자도 이제 오랫동안 집안이 내려온 그 전통 있는 부자들 네. 많이 베풀고 살았던 그 네. 지역에 이제 부자들이 예, 있습니다. 예, 예. 존경받을 만하죠. 예, 최씨 부자 이런 네, 경기 그렇죠. 최씨 이런. 근데 예. 그렇지 않은 부자들은 옛날에 벼락부자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예. 좀 무시했습니다. 졸부. 네.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졸부는 능력입니다. 자기 정유라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돈도 능력이라고. 네 부모 탓하라고. 돈도 능력이 아니고 예. 돈만 능력이다. 돈만 능력. 예, 다른 건 아무 필요도 없다. 그 생각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저기 덴마크에서 체포됐대요. 네, 그런 정유라. 조금 아까 그런 예, 뉴스가 그러니까요. 들어오더라고요. 속보가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유라가 돈도 실력이다 너네 부모를 원망하라는 게 그게 난 정유라의 생각이 아니고 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0.001%의 부패한 네. 아주 그 야비한. 기득권 세력들이 예, 예. 갖고 있는 일반적 생각이 그러니까 뭐 그 최순실이나 최순득이나 장시호나 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우병우나 네. 뭐 원세훈이나 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권력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군대를 안 가고 기피하고 예. 그리고도 애국은 얘기하면서 뭐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권력은 잡아야지 되고 거기 한 명 빠졌어요, 스님. 황교안 총리도 군대 안 갔거든요. 황교안 총리도 병역 기피자죠. 네. 아주 교묘하게 병역을 기피하고 또 원세훈 아들 같은 경우도 소방 방재청에 가가지고 군대 생활하면서 별걸 다 해요. 네. 이 군대 생활 같은 그 역할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더라도 소위 얘기하는 꽃보직에 가가지고 네. 군대 생활 거의 안 하는 거죠. 네. 이러면서 이분은 애국을 얘기하고 애국과 사절까지 외워야지 된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일제가 침략하면은 일장기 앞에서 애국을 얘기하고 미국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깔고 앉으면은 성조기 앞에서 성조기여 영원하라 그거 부를 거고 중국이 만약에 쳐들어오면은 오성기 앞에 서가지고 네. 쎄쎄쎄쎄 하면서 머리를 구부리를 그런 놈들이죠 뭐. 그런 놈들이다. 아 근데 스님 그 정말 그게 딱 그 의표를 딱 찔러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게 심장에 콱콱 꽂혀요. 정말 와닿는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분들 속이 시원시원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면요, 그 아직 뭐 30 안 됐기 때문에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아직도 우리가 지금 병신년을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계속 그 똑같은 상황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 기대를 걸어봐야 되는 것이 특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아닌가 싶습니다. 그 속도를 상당히 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 조간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1월 말, 빠르면 1월 말, 늦어도 3월 초.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는 4월 말 또는 5월 초.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결정 내릴까요? 국민들이 촛불광장에 네. 그 모이는 그 여망이 뭐 어떤 사람들은 5천만 중에서 뭐 200만 모인 게 뭐 대수냐 네.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지 않냐 그러는데 여론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있죠. 예, 거의 90%에 이르는 국민들이 탄핵을 탄핵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그게 여론인데 아마 헌법재판소도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 헌법재판관 자체가 명예인데 네. 그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 재판을 그렇게 소홀히 무슨 국민 여망과 다르게 재판할 거라고는 안 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박근혜가 저지른 그 범죄 행위가 네.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감출 수가 없어요. 네, 다 드러났다고 다 봐요. 드러나고 있고 정말 한국 사회가 45년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누적되고 했던 적폐들, 네. 정말 권력, 네. 정치하는 정치인과 검찰, 네. 검찰과 재벌, 예. 재벌과 정치. 예. 이게 순환구조 속에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덮어주고, 예. 검사 정말 정의로운 검사님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은 예. 검찰 출신은 아예 피선거권을 뺏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예. 김진태, 예. 황교안, 예. 우병우, 예. 홍만표, 예. 각종 정치 검찰들, 그러니까 검찰 생활을 통해서 이제 정치에 입문하는 거죠. 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 제대로 안 하고 전부 다 이상하게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뭐 국민의당의 김경진 그 예. 의원 같은 분도 있지만은 스카요정. 혹가다 네.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분이 예. 있지 예. 대부분이 출세 지향적이고 안 그러면 부잣집에 딸 얻어서 네. 재벌 그러니까 우병우 같은 경우가 두 가지를 다 가진 거죠. 네. 부잣집 딸한테 시집 가서 돈도 갖고 예. 예. 또 권력도 갖고 예. 그러다 이제
너무 많이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이제 쓰러지는 거죠.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예, 그 재벌집 딸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너무 많이 먹다가 지금 딱 목에 걸려가지고 쓰러지게 생긴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욕망은 가난한 검사 출신이 뭐 부잣집 딸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 팔자 고치는 예? 검찰의 로망이죠. 그게. 검사들의 로망. 정치 검찰의 폐해는 이걸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검사장을 국민투표로 뽑자 네. 이런 지금 제안도 막 나오고 있어요. 이제 지금 뭐 개헌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개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권력 구조를 내각제로 할 건가 이원집정부제로 하느냐 대통령제로냐 이 문제만 가지고 졸속해서 지금 바로 뭐 개헌 얘기 나오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개헌은 이게 뭐 장 담궈놓고 오랫동안 놔두듯이 뭐 법조문 하나하나 네. 다 다시 한번 뜯어보면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서 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여망이 정치에 당겨져 가지고 그대로 정치적 실현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제도가 뭘까? 네. 내각제에서 서로끼리 갈라먹자. 네. 지금 문재인 그 후보가 이제 가장 여론조사에서 앞서니까 네. 그 뒤에 좀 약하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는 대선 후보가 못 되니까 결국은 끼리끼리 모여서 네. 뭐 내각제로 하자든가 뭐 개헌하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개헌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개헌 얘기 꺼내는 거는 권력 나눠먹기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이 검찰의 독립은 어떻게 헌법적으로 보장을 해줄 건가 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도 네. 지금 선거제 하는 방법이 맞지 않으니까 뭐 한 선거구에서 2명 정도를 뽑고 네. 뭐 이런 것까지 전부 총체적으로 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헌 얘기가 나와야지 네. 지금 와가지고 뭐 만약에 지금 그 개헌 주장하는 분들이 네. 자기들이 지지율이 30%나 50% 정도 된다면은 네. 입 밖에도 개헌 얘기 안 낼 사람들이죠. 좀 치사한 거죠. 지들이 좀 불리하니까 개헌으로 어떻게든 좀 돌파를 저는 해보려고 그렇게 꼼수를 부리는 거다. 네, 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오늘 아침 봤더니 개헌 얘기 아무데도 안 했는데 조선일보만 했더라고요. 네. 그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높다. 또 이렇게 딱 여론조사에 숨어요. 너무 그 조선일보의 이런 태도. 그런 식으로 개헌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네. 나는 그 다른 뜻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정치적 꼼수가 있다. 네. 네. 조선일보 뿌리도 네. 친일파 아닙니까? 조선일보도 친일파도 친일파지만은 네. 조선일보 그때 어땠습니까? TV조선에서 박근혜가 들어오니까는 형광등 100개 켜놓은 것 같은 아우라라고 하면서 정말 역겨울 정도로 아부했지 않습니까? 종편에서. 네. 그리고 레이저 쏜다 그래가지고 뭐 박근혜가 한번 쳐다보면은 전부 절절절절 매고 난 제일 그 우스웠던 게 네. 그때 뭐 대면 보고 안 한다고 그럴 때 네, 네. 박근혜가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네. 대면 보고가 꼭 필요한가요? 그러면서 웃으니까 호호호 그리고 웃으니까 거기 앉았던 국무위원들이 전부 등신들 같이 헤헤헤 하고 웃는데 저것들이 그런데 국무원인지 무슨 내시들인지 전부 다 뭘 발라버리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진짜 좀 이렇게 그 바보들 같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대면복을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핸드폰 보고를 한다는 건데 그 기자들이 현장에서 바빠가지고 핸드폰 송고하고 핸드폰으로 보고하는 거지. 국무위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토론을 많이 해야 되고. 아니, 어제도 기자 간담회 보세요. 네. 정말 자신 있으면은 네. 기자들이 TV 갖고 오고 네. 다 녹음하고 네. 자신 있게 네. 그럼 자기 묻는 말 뭐든지 물어봐라. 네. 그리고 대답을 해야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누굽니까 트레이닝 하는 네. 윤전추 씨하고 이영선하고 핸드폰 닦았더니 내놓고 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기자들 앞에 세워놔야지 돼요. 네. 그렇게 해야지만이 본인이 네. 내가 잘못 안 한 게 없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다 내놔야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봐라. 근데 다 감춰. 있는 사실도 감추고 사람도 못 나오게 막아.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게 뭐냐면은 꽁이 막 급하면 도망가다가 대가리만 눈밭에다 쳐박아 놓고 꽁지는 번쩍 듭니다. 꼭 지 대가리만 쳐박아 놓고 온몸은 다 드러내놓고 나는 원래 안 보여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꽁 뭐 닭이나 꽁이나 비슷한 거니까.
닭이나 꽁이나 비슷한 아니, 거니까. 꽁 대신 닭이라고 그러잖아요. 꽁 대신 그러네요. 아니 근데 스님 그 근접 촬영을 못 하겠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신감이 없는 거죠. 주사바늘 때문에? 물론 카메라도 못 찍게 한 게 네. 뭐 찍히고 나니까 막 낱낱이 몇 월 며칠 날 여기가 무슨 주사바늘이 있다, 주사바늘 실 주사 놓은 게 실이 삐져나왔다, 별게 다 나오니까 본인도 이게 아주 부담스럽고 창피한 거죠. 그렇군요. 자신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게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근접 촬영을 못하게 한 거다. 그래서 아예 기자들을 사진을 못 찍겠다. 근데다가 이제 뭐 후한무치라고 그러니까 네. 나는 그 후한무치 얼굴이 두껍다 소리거든요. 네. 워낙 주사를 맞고 실을 많이 박아가지고 얼굴이 두꺼워진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헌법재판소 시계가 빨라지고 박용수 특검도 상당히 큰 일을 할 걸로 보여요. 그 역사의 기록에 남는 특검이 되지 않겠니? 그동안 특검이 됐지만 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이런 특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네, 특검이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특검은 좀 스님 어떻게 보세요? 박용수 특검. 저는 박영수 특검 처음에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래도 네, 네, 둘 중에 하나를 뽑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좀 약한 사람을 했을 거 아니냐. 네, 예. 그래서 조금은 걱정도 했는데 네.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검사를 예. 딱 수사팀장으로 앉히는 걸 보면서 예. 이거는 아주 그냥 안 지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다들 잘한다고 그래요. 박영수 윤석열 이 특검팀이 다 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잘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보시나요?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 하는 거다. 검찰은 그래야지 됩니다. 그동안에 검찰 수사나 정치 권력 눈치 봤던 검찰 놈들이 전부 개노릇을 했잖아요. 예? 권력의 개. 물으라면 물고 지지라면 짓고 재벌들이 용돈 몇 집 주면은 꽁지 흔들면서 그걸 스폰서라고 그래가지고 모시고 다니고 그 사람들이 벌 받을 때가 되면은 다 또 왜 변호사로 퇴임한 자기 상관 명령 듣고 네. 돈 좀 몇 입 받아먹고 봐주고 이게 정관예우인데 정관예우만큼 대한민국을 부패하게 만든 그런 범죄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 조직 해산하고 네. 사실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기수별로 물론 선후배 관계가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러한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수사 조직을 만들기 전에는 네. 이런 관행이 없어질까요? 정관예우? 이건 도둑놈들이에요. 나라 망치는 아주 순악질 범죄 집단입니다. 이게 조직적인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예. 난 거기에 대해서 제일 분노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변호사를 정관예우 받을 변호사를 못 쓰니까 맞아요. 풀려 나올 것도 감옥을 살아야지 되고 예. 반대편은 돈을 많이 줘서 변호사를 써가지고 죄를 무죄 판결받고 형량이 가벼워지는 거. 이거보다는 큰 죄악이 어디 있어요. 네. 이건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올바른 자본주의를 가려면 이런 네. 부정, 부패, 비리 이게 전부 척결되고 없어지지 않고는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고 그런 거죠. 스님 굉장히 따끔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하는데 박영수 특검 잘하는 거 아니다. 당연히 검찰이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다.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그동안 해야 되는 일을 검찰이 안 하고 권력의 개처럼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당연한 거 하는데도 박수를 보내는 이런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렇죠. 거다. 이런 네. 말씀 좀 주셨습니다. 이후에 실제 얼마나 박영수 특검이 성과를 낼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스님 어찌됐든 이게 이제 헌재 결정이 나오면 막바로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후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당이 우선 5개고요. 그 당이 5개고 후보만 하더라도 한 10명 남짓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뛰면 어떻게 될까요? 스님 그 대선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대선에서 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네. 일단은 저희가 지난 봄에 네. 4월 총선에서 네. 여소야대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여소야대가 안 됐으면은 네. 지금의 이 청문회나 특검이나 네. 전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그동안에 적폐청산을 하고 한번 올바른 세상, 정말 정의로운 세상, 부정부패 없는 세상, 비리가 없는 세상, 네. 돈이 없어서 서름 받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 글로 가려면은 정권 교체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뭐 친박이냐 비박이냐 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정치 세력화 비박 중에 그래도 양심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은 네. 우리는 다음 정권에서는 대선 후보 내지 말자. 반기문
그래야지 됩니다. 낸다는데. 아니 반기문도 그렇고 누구든지 네.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네. 세상 한번 바꿔봐야지 안 되겠어요. 예? 정말 가난하고 돈 없고 한 서민들은 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항상 거리로 몰려나가고 비정규직이 돼가지고 올바른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살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러면 인간적인 삶을 살 수가 있나요? 최순실이나 정유라나 뭐 장시호나 최순득이나 인간답게 사나요? 돈 많은 사람들은 형제간에 재산 다툼하고 싸우고 네. 또 안 그러면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안 됐잖아요. 네. 빨리 장례도 치르고 해야 되는데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정말 그게 인간다운 삶일까? 그래서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으로서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세상 한번 청산하고 네. 정말 무슨 가치를 갖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논제가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아니다. 네. 경제가 아니고 사람이다. 이 구호를 걸고 나와서 우리가 의식주, 교. 그러니까 여기서 의식은 의는 그 옷이 아닙니다. 네. 의료, 교육, 예. 먹는 거, 예. 주거, 의식주, 또 교육. 예. 이 네 가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그래서 오마이뉴스 우리 사장이신 그 오연호 사장님이 네. 좋아하는 그 행복 덴마크 예. 같은 그런 국가 시스템. 예. 이게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정말 이제 이번 대선이 그 어떤 사람 한 명 바꾸는 네. 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새롭게 구체제가 청산되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차원에서의 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어떤 국가, 국민들을 위하는 국가, 의식주 교 이거를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누가 되든 상관없이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이다. 네.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요. 그 지난번에 보면 그 새누리당 후보로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고 싶어도 후보가 없는데 반기문 총장 따로 또 자기가 당을 새롭게 하나 만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혁보수 신당에서는 반기문 총장 와가지고 같이 경선하자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 새누리당 후보로 황교안 총리가 뜨고 있어요. 오늘 동아일보 여론조사 봤더니 4.4% 나왔더라고요. 그 물론 이분이 저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나올까요? 전 뭐 나오면은 뭐 좋은데 네. 못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분단 국가에서 네. 또 더군다나 지금 휴전 중이라고 해서 항상 북쪽의 뭐 남쪽에 대한 그 뭐 침략 문제 이런 거 항상 생각하잖아요. 네. 얘기하고 네. 그리고 뭐 국가 안보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3번에 걸쳐서 징병 검사를 기피하다가 결국 군대를 안 갑니다. 그래서 병역 기피자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가 됩니까? 이명박도 네. 병역을 면했죠. 됐어요, 그분은. 뭐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야 여자니까 군대를 안 갔다고 치고 네. 그러나 군대라든가 국방에 대해서 작전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좀 개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지. 네. 대한민국 보면 탈세범들, 병역 기피범들, 네. 범죄자들이 더 큰 소리를 쳐요. 네? 네.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네. 교육과 근로 의무는 네. 처벌 안 받아도 됩니다. 네. 그러나 중세 때는 세금 안 내면 사형시켜 버렸어요. 네. 황교안 총리는 세금 포탈한 그 정황도 있지 않습니까? 2011년에 네. 15억을 받아요. 1년 6개월 만에. 네. 그리고 세금 안 내고 다른 곳에다 기부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세금 안 내고 병역 의무를 안 한 사람들이 네. 대한민국의 주류가 돼가지고 정치를 하면서 애국을 얘기한다? 이건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감옥 보내야지 될 놈들이 무슨 대통령이에요. 전부 감옥 가라. 그렇죠. 예? 뭐 어디서 청와대를 가려고 하냐. 감옥을 가야 된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그 후보 오늘 굉장히 많은 언론사가 전부 여론조사를 했는데 물론 이제 문재인 전 대표하고 양자구도에서는 전부 지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유일한 후보
가능성 있는 뭐 물론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근데 뭐 여러 의혹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23만 달러 수수설, 뭐 아들, 조카, 뭐 신천지, 뭐 종교 문제까지 전부 이제 막 검증 이제 단계로 막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뭐 방기문 그 총장 아들이 SK하고 네. 이렇게 인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삼성은 정유라한테 투자를 했으면은 SK는 그러면 방기문 총장 아들한테 투자를 한 건가? 그런 의혹도 투자점입니까? 있고 전부 재벌들과 연결된 그러니까 서민 생활에 대해서 조금도 이렇게 뭐 배려가 없는 사람들 이제 현재 대통령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나오면 안 되겠다. 네. 네. 그리고 그 유엔 사무총장까지 했으니까 네. 나라의 원로로서 네. 또 나와서 대통령에서 떨어지고 이러면 그것도 체면도 안 쓰고 또 유엔 사무총장 그 해외 언론들에서 보면은 평가가 아주 안 좋아요. 그 유엔 직원들이 그 안티 반기문 시위한다고 대선 출마하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건을 보더라도 반기문 총장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뭐 권하고 싶네요. 네, 일단 스님께서 오늘 두 가지 권고를 하셨는데요. 하나는 새누리당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던 정치 집단은 참여하는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라. 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 반기문 총장의 경우에는 뭐 조국을 위해서 이 한번 불사르겠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불사른다. 그리고 이제 그 귀국에 앞서서 지금 이휘호 여사 그리고 권양숙 여사에게 잇따라 전화를 하면서 귀국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의혹도 있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대선 출마하지 말아라. 떨어지면 무슨 망신이냐. 이런 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스님의 권고를 들을까요? 안 듣겠죠 물론. 안 듣겠지만 제가 보기엔 국민들은 스님의 말씀에 상당히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대로 해야지 그 정치인생 풀린다. 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사람의 욕망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황금비가 쏟아진다 한들 너희들의 욕심을 채울 수가 있겠는가? 그만큼 인간이 이제 욕망에 사로잡히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불에 달라드는 나방이들이 계속 날개를 끄시려 가면서도 불에 붙거든요. 그 유혹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권력의 유혹, 또 안 그러면 돈의 유혹, 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은 네. 스스로 몸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 욕망에 대한 절제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냉정한 눈을 갖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그러니까 그런 그 수행하는 자세, 네. 사물을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그러는 자세가 갖춘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사회에 많은 사람들의 그렇게 존경을 받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네. 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인간들이 무슨 뭐 대통령도 하고 뭐 사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놓으니까 나라 꼴이 천박하고 아주 창피하고 국제적인 망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금 하는 행위들이 네. 외신에 다 보도가 된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나라를 국망녀라 국제망신녀. 뻔뻔하기가 짝이 없으니까 예. 이건 국민 뻔뻔녀 같은 그 예. 별명 같은 걸 얻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국민 뻔뻔녀. 네. 국번녀. 국번요. 네. 어저께 저는 그 기자간담회 하는 거 보면서 네. 진짜 뻔뻔하다. 네. 모든 범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어제 흰옷 입고 나왔는데요. 본인의 죄가 결백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흰옷으로 드레스 코드를 맞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머리가 돌아갈까요? 그냥 흰옷 입혀주니까 입고 나왔겠죠. 참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참담한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보냈는데 신년에는 뭔가 좀 새롭게 변화하는 새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스님 보시기에요. 올해 대선도 있지만 이것만큼은 꼭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뭐 정치도 정치지만은 네. 저희 집안일도 큰일입니다. 집안일. 네, 저희 네. 불교 집안도 네. 뭐 정경유착이란 말도 있지만은 네. 정교유착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유착이 돼가지고 저희 절집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문화재라든가 템플스테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가 예산을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또 1700년의 그 불교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불교는 단순하게 불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고 국민의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전통, 역사, 또 많은 문화재들을 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는 단순하게 뭐
불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 관심사가 돼야지 된다. 네. 근데 지금 한국 불교가 지난번 이 인구 종교조사 하는데 보면은 전에 조사했던 것보다 300만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신도들이요. 신도들이 이런 원인도 좀 분석을 해야지 될 거고 또 전 또 1월 10일 날 2차 등원 통지가 왔어요. 아니 스님 그때 자승 총무원장 사과 안 왔습니까? 사과 전화 그때? 사과 전화가 안 오고 아직 안 왔어요? 다시 나오라고 전화가 연락이 왔어요. 예. 근데 왜 나오라고 그러냐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와라. 그런 경우도 없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냥 당신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사유를 밝혀야 될 거 안 아니에요?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원의 횡포죠 그게.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그런 총무원에 대한 비판을 해서 날 출두하라고 그런다면은 그 동안에 은처 또 무슨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 또 소위 애를 낳고 감춰놓고 지내는 것이 드러나는 사람들 또 내지는 자기절에 문화재급 탕화를 바깥으로 빼돌렸는 사람들 이게 전부 자성의 측근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승 총무원장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거는 데서는 아무 소리 안 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이제 나를 징계하겠다는 게 꼭 박근혜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자승 총무원장의 지금 명진 스님더러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그렇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것하고 같다. 똑같죠. 자기 측근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눈 감고 반대파는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던데 아무튼 내쫓아버리고 이런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면한 중요한 불교 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하죠. 과제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는 총무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올해 총무원장 선거 몇 월입니까? 이제 10월 달이죠. 10월, 올 10월. 예. 그래서 총무원장 선거를 출마를 할 계획입니다. 스님 이 얘기는 오늘 저희 팟짱에서 처음 말씀하신 처음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계 언론이 아닌 오마이 TV를 통해서 스님께서 총무원장 출마 선언을 처음 하셨습니다. 대선 출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거 공약은 봉은사에서 한 것 같이 1000일 동안 그동안에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던 불교계의 수장으로서 모든 죄를 참회하는 의미로 1000일 동안 부처님 앞에 출입을 금하고 절을 하겠다. 그리고 종교인은 설법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동을 줘야지 돼요. 그래서 1000일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주교사 법당에서 원장이 직접 법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겠다. 천일 법회. 봉은사에서 했듯이 내가 영향이 닿는 사찰의 재정은 모두 다 투명하게 다 밝혀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위안받을 수 있는 그런 불교로 바꾸겠다는 그런 선거 공약을 걸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스님, 야. 많은 분들께서 명진 스님을 응원하시는 수많은 신도들이 아마 선거운동원으로 총무원장 선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스님들끼리 결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반 신도들은 참여하면 안 됩니까? 일반 신도들은 참여를 안 하는데 그런 여론들이 참여민주주의를 좀 열어야 되는 여론의 심리라는 게 국민의 힘과 똑같이 작동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각 절마다 주지 스님들을 좀 움직이셔가지고 신도들이 명진 스님 총무원장 출마 선언. 이게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스님? 그 정치운동은 이제 선거 공포가 되니까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후반기에. 일단 대선 끝나고 대선 끝나고 이제 총무원장 선거로 우리 촛불 민심들이 함께하지 어저께 않을까. 돌 선생님도 그러고 우리 도정환 의원도 그렇고 참 종교계에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각별히 여러 가지 좀 살펴서 조신하게 행동하시고 말씀도 점잖게 하시면서 그런 원장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권유받는 소리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조신하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스님의 캐릭터대로 스님의 사춘기 그 스타일대로 하시는 것이 훨씬 대중들과 호흡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정말 교계에 존경받는 원로 스님 그리고 또 신부님 그리고 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하셔서 좀 박해받는 분들이 아니라 좀 세상의 등불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모델이 이제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 같은 분.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라는 말. 예.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예. 그 말 속에 그 세월호 유족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전 그거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예.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스님이 또 이렇게 신부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 또 이게 종교 간의 벽도 허물어지나 이런 생각이 좀 본래 들기도 하네요. 천주교나 네. 그 크리스찬이나 네. 아니면 불교나 네. 다 지향점이 삶의 고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가 되고 그분들을 어떻게 위안해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일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대화 만나게 되죠. 벽이 없죠 본래.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당히 가슴 뛰는 새해 첫 출발이 되지 않습니까? 명진 스님께서도 이렇게 대권 도전에 버금가는 총무원장 도전 선언 처음 하셨습니다. 아마 교계 언론들이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전부 오늘 팟짱 인터뷰를 받아서 보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스님 정말 그 좋으신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슬로건이 네. 시민은 기자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 국민은 모든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말하고 똑같듯이 오마이뉴스 정말 그 TV도 만들고 종편, TV 네. 종편도 만들고 해서 오마이뉴스 같은 그런 그 생명력 있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옳은 것만 보도하는 그런 그 매체가 새해 꼭 이루어져서 번창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언론이 살아야지 국민 여론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정치도 바로 쓴다고 생각합니다. 오마이뉴스 역할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스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총무원장 도전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잦은 매출 빈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자주 출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좀 자주 모시겠습니다. 장 기자님이 저를 부르면 저는 끌려와야죠. 예, 스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주 만나 뵙고 좋으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거 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